자, 그러면 21쪽에 27번 테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화폐의 시간가치 계산인데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여기 있는 것만 보세요. 여기 있는 것만. 어차피 이거 이상 나오면 못 푸니까 요것만 보신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시간가치 계산은 첫 번째로 미래가치 계산하는 거랑 현재가치 계산하는 거랑을 구분하셔야 돼요. 미래가치와 현재가치. 미래가치는 일시불의 내가계수 하는 거 있고요. 연금의 내가계수 하는 거 있고요. 감채기금계수 하는 거 있어요. 감채기금계수. 현재가치를 계산하는 공식도 일시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저당상수 하는 거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미음 나오는 거 미음. 감채기금계수 미음 나오는 건 미래가치다.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하시고요. 첫 번째로 우리가 공부하셔야 될 내용은 이것들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일시불의 내가계수는 1원을 n년으로 보내는 거예요. 한 놈만 n년으로 보내는 거. 연금의 내가계수는 매년 1원씩을 n년으로 보내는 거예요. 매년 1원씩을 n년으로 보내는 거. 감채기금계수는 만들기 위해서 불입하는 거. 만들기 위해 불입하는 거. 의미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1원을 현재로 땡겨오는 거. 미래의 1원을 현재로 땡겨오는 거. 연금의 현가계수는 매년 1원씩을 전부 다 환원시켜 오는 거. 매년 1원씩을 환원시켜 오는 거. 저당상수는 차입한 다음에 상환해 나가는 원리금. 상환 원리금.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예. 두 번째로 우리가 공부하셔야 될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역수입니다. 역수. 일시불의 내가계수의 역수는 일시불의 현가계수예요. 요거 두 개 역수. 연금의 내가계수 역수는 바로 밑에 있는 감채기금.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는 바로 밑에 있는 저당상수.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역수관계로 암기를 하셔도 되고요. 위치로 암기하셔도 되겠죠. 미래가치 세 개를 쭉 까는 겁니다. 일내, 연내, 감기. 현재가치 일현, 연현, 저상 이렇게 한 다음에 요렇게 역수, 요렇게 역수, 요렇게 역수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일시불의 내가, 일시불의 현가, 연금의 내가, 감채기금, 연금의 현가, 저당상수. 근데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누구랑 누구는 역수고, 누구랑 누구는 역수고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역수라고 나오지 않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3억을 빌리고 얼마를 갚아 나가야 됩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원래는 3억 곱하기 저당상수 하면 되는데 여기다가 3억 나누기 이렇게 나오더라. 그러면 그때 역수를 쓰면 되는 거예요. 연금의 현가계수. 5억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를 불입해야 될까요? 라고 문제가 나왔다. 그럼 원래는 5억 곱하기 감채기금계수 때려주면 되는데 여기다가 5억 나누기 연금의 내가계수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곱하기 원래 공식 해야 될 자리에 나누기 역수하셔도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요거 연금 현가계수. 연금 현가계수 요 놈이 잔금이나 잔금 비율 구할 때 써먹거든요. 잔금이나 잔금 비율 구할 때. 그래서 혹시 난이도 높은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잔금하고 잔금 비율 구할 때는 연금 현가계수 공식 쓴다. 요 정도만 기억하셔도 돼요. 조금 더 이제 나는 난이도 높은 내용을 좀 즐긴다. 난이도 높은 걸 좋아한다. 그런 분들 있거든요. 사람마다 또 달라요. 예, 난이도 높은 것들 좋아하는 분들은 잔금과는 공식까지 기억해 주시면 좀 더 좋아요. 원리금 곱하기 연금의 현가계수 잔여기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잔금 비율 구하는 공식은 연금의 현가계수 전기간 분의 연금의 현가계수 잔여기간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어쨌든 잔금을 구하든 잔금 비율 구하든 연금의 현가계수 공식을 쓴다.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공식까지. 그리고 공식은 우리 세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실은. 자, 보세요. 일시불의 내가계수를 구하는 공식은 1 플러스 R의 N승. 맞나요? 예. 네. 그 다음에 감채기금계수를 구하는 공식은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분의 R. 이렇게 하는 거. 마지막으로 저당상수를 구하는 공식은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분의 R. 이렇게 세 개 암기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혹시 일시불의 현가계수 공식이 나오면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역수니까 연금의 내가계수 구하는 공식이 나오면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 역수니까 연금의 현가계수 공식이 나오면 R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 이렇게 해서 화폐 시간가치계수 공식을 정리하시고 특히 저당상수 요 놈은 좀 따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기 전에 우리 이거부터 한번 하고 갑시다. 2 곱하기 3은 6이다.
그럼 2는 뭔데? 2는 3분의 6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은행에서 빌려온 돈이 부채 아닙니까? 예. 부채에다가 곱하기 저당 상수를 딱 때려줘. 그러면 부채 서비스액이 나와. 부채 서비스액이 뭔데? 매년 갚아 나가는 원리금 상환액이 됩니다. 이거는 융자 원금이 되고. 만약에 부채는 어떻게 구하는데? 이렇게 나오면 부채는 뭐를? 부채 서비스액을 뭐로 나눠주면 돼? 저당 상수로 나눠주면 돼. 이걸 좀 기억하시자는 겁니다. 부채 서비스액을 뭐로 나누면? 저당 상수로 나누면 부채가 나온다. 요거 가지고 우리가 뭘 푸냐면 이제 T값 나오는데 LTV DTI 문제를 풀어요. LTV DTI 문제. 자, 일단 공식을 한번 제가 쭉 써볼게요. LTV는 담보인정 비율이라고 해서 부동산의 가치분의 부채예요. 부동산의 가치분의 부채. 빌려오는 거. DTI는 뭐냐면 DTI는 그 연간 소득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에요. 원리금 상환액이 뭐냐면 부채 서비스액입니다. 이게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이게. 그럼 부채 서비스액을 뭐로 나눠주면 부채가 나와요? 저당 상수, 원리금 부채 서비스액을 뭐로 나눠주면? 저당 상수로 나눠주면 부채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문제 하나만 내어볼게요. 자, 보세요. 은행에서 이제 돈을 얼마쯤 빌릴 수 있는가 이렇게 문제 나오는데 주택 가격이 5억이다. 주택 가격이 5억짜리 가격이다. 뭐 소득은 6천만 원이다. 6천만 원이고 LTV가 한 60% 되고 DTI가 한 40% 정도 된다. 이때 저당 상수가 0.1일 때 은행에서 대출 가능한 금액은 얼마인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풉니다. 주택 가격이 얼마죠? 5억이고 LTV가 60%입니까? 예. 5, 6에 30. 그럼 얼마 빌릴 수 있다? 3억. 근데 3억 못 빌립니다. 예. 왜 못 빌리냐면 DTI 때문에. DTI 때문에. 소득이 얼마죠? 6천. DTI가 몇 프로? 40%. 64. 24. 2,400만 원 나옵니다. 맞아요? 예. 2,400만 원은 빌리는 건가? 갚는 건가? 갚는 거. 갚는 거는 부채예요.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그럼 그 부채 서비스액. 이 원리금하고 부채 서비스액 같은 말입니다. 뭐로 나눠줘야? 저당 상수로 나눠줘야 빌릴 수 있는 돈이 나오죠. 이 사람 빌릴 수 있는 돈 얼마? 2억 4천만 원입니다. 맞아요? 네. 근데 혹시 이 사람이 사업자금 대출이 1,000만 원 정도를 상환해 나간다 하는 거예요. 사업자금 대출로 1,000만 원 상환해 나간다. 자, DTI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총부채 상환 비율이에요.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1년 동안 총 갚아 나가는 돈이 얼마를 넘어서면 안 된다. 2,400을 넘어서면 안 된다. 근데 벌써 사업자금 대출로 얼마를 갚아 나가게 생겼어? 1,000만 원 갚아 나가게 생겼지? 그럼 한도가 얼마밖에 안 남아? 1,400밖에 안 남아요. 그럼 얼마를? 1,400을 0.1로 나누어서 이 사람 빌릴 수 있는 돈은 얼마? 1억 4천. 2억 4천이 아니라 1억 4천.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연습 한 번만 더 해보죠. 연습 60%, 50%, 0.1. 사업자금 대출이 일단 없는 걸로 출발하겠습니다. 주택가격 7억. 소득 5천만 원. 이 사람이 은행 가서 빌릴 수 있는 돈은 얼마인가? 이거 다 지워버리고요. 암산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이제는. 암산으로. 76에 42, 4억 2천. 빌린다, 못 빌린다? 못 빌린다. 뭐 때문에? DTI 때문에. DTI. 소득이 얼마죠? 5천. 50%. 2,500 나오네? 예, 2,500을 뭐로 나눠주면? 0.1로 나눠주면 얼마? 2억 5천. 2억 5천 빌릴 수가 있는데, 혹시 이 사람이 사업자금 대출로 1,000만 원을 상환해 나간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2,500 중에서 1,000만 원 빼야 되겠지? 그럼 1,500이 남지? 그거 0.1로 나눠주면 1억 5천 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기출문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출문제는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기출문제는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기존 대출이 벌써 8천만 원 있어. 8천만 원 있고, 주택가격은 5억이고, 소득은 4천만 원인 사람이 있다. LTV는 60%고, DTI가 50%다. 자당 상수 0.1일 때 사업자금 대출 같은 건 없고 추가 대출이 얼마까지 가능한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암산으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5, 6에 30, 3억인데 3억 못 빌리겠죠. 예, 이거는 빼고 DTI 봅시다. 빨리. 4, 5, 20, 2천만 원이잖아요. 2천만 원을 뭐로 나눠주면 0.1로 나눠주면 얼마예요? 2억이죠. 원래는 답이 2억인데 기존 대출이 8천만 원 있잖아. 그럼 2억 중에서 기존 대출 8천만 원은 빼고 추가 대출은 얼마? 1억 2천만 원까지만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부채하고 저당 상수하고 부채 서비스액의 성질을 가지고 우리 DTI 적용해가지고 대출 가능 금액 산정하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재를 잠깐 보면 표에
미래가치 계산 3개와 현재가치 계산 3개가 쭉 나오고 있고요. 그 3개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뤄낸 후 매년 이론식 했년 후 만들기 위해 불입. 이런 현재 매년 이론식 환원 차입한다면 상환해 나가는 원리금. 그리고 그 옆에 공식이 있을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그 밑에 1번입니다. 1번 사실은 역수관계예요. 역수관계. 역수관계는 일시불의 내과와 일시불의 현가, 연금의 내과와 감채기금, 연금의 현가와 저당 상수.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사실은. 그 밑으로 가시니까 부채하고 부채 서비스액하고 저당 상수의 관계 설정이 나옵니다. 자, 부채에다가 뭐를 곱하면 저당 상수를 곱하면 뭐가 나온다? 부채 서비스액이 나온다. 밑에 2번 있습니까? 2번에다가 별을 하나 띄워두시고요. 2번 부채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렇게 있어요? 부채 서비스액을 저당 상수로 나눠주면 된다고 돼 있죠. 그 옆에다가 화살 표시 딱 하셔가지고 DTI라고 하나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DTI. 요건 이제 DTI를 통해서 우리가 빌릴 수 있는 돈을 구할 때 써먹는 거예요. DTI를 통해서 구해서 나오는 금액은 일단 부채 서비스액입니다. 그 돈을 뭐로 나눠줘야? 저당상수로 나눠줘야 부채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예. 내려오시면 3번에 잔금하고 잔금 비율 구하는 건데 그거는 동그라미 1번, 2번을 묶어두시고요. 잔금하고 잔금 비율 구할 때는 어쨌든 연금의 현가계수 공식을 쓴다 정도만 기억하셔도 되고 좀 더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잔금하고 잔금 비율 구하는 공식까지도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 장을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22쪽에 28번 테마 이제 현금 수지의 측정입니다. 뭐 출제 가능성 100% 보고 들어가셔야 될 그런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일단 칠판을 보시고요. 개념 정리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에는 이제 영업의 현금 수지를 구하는데 한번 따라해 보죠.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공기, 유영순, 부세영세. 네, 요거 나올 때마다 귀찮아하지 마시고 나올 때마다 가공기, 유영순, 부세영세를 외쳐주시는 거예요. 예. 가는 가능조소득이고 공실 불량부채 빼고 기타 소득도 하면 유효조소득, 영업경비 빼면 순영업소득, 부채 서비스액 빼면 세전, 영업소득세 빼면 세후 해서 가공기, 유영순, 부세영세, 가공기, 유영순, 부세영세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 크기 비교가 제일 먼저 나와요. 크기 비교. 그러니까 유효조소득은 순영업소득보다 크고요. 얘는 반드시 크다 해도 돼요. 반드시 크다. 근데 수는 세전보다 크죠. 근데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를 한다면 같을 수도 있다. 그래서 공부는 이렇게 합니다. 수는 세전보다 큰 편이지만 같을 수도 있다. 됐어요? 예.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를 하면. 세전은 세후보다 큰 편이지만 적자가 나거나 비과세 대상이어서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세전과 세후 같을 수 있다. 총정리. 유효는 순보다 반드시 크다. 됐죠? 하지만 순과 세전, 세전과 세후는요, 각각 순과 세전이 큰 편이지만 같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두 번째. 600에서 200 빼면 400 나오고요. 그쵸? 예. 600에서 400 빼면 200 나옵니까? 그럼 400에서 200 더하면 600 나옵니까?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거에서 이거 빼면 이거 나온다. 이거에서 이거 빼면 이거 나온다. 이거 다음에 이거 나온다. 그럼 그 밑에 걸로 총정리합시다. 순영업소득 빼기. 세전현금 수지는 그러면 부채 서비스액이 나와요. 세전에서 부채 서비스액 나오면 순영업소득. 그리고 우리 너무 계산 순서대로만 기억하지 말고 이거에서 이걸 빼면 이게 나오지만 이거에서 이거 건너뛰고 이거에서 이걸 빼면 가운데 게 나오고 요거 더하면 요게 나온다. 알겠습니까? 그 구조 하나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남았죠. 영영 중요합니다. 영영. 영영이 중요해요. 영영. 자, 영은 영업경비인데요.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항목과 불포함되는 항목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유지수선비, 화재보험료, 재산세, 기타 수수료, 전기료, 전화료, 수도료, 광고비는 경비에 포함이 돼요. 근데 경비에 포함 안 되는 게 공부 감소자 하면 안 돼요. 공부 감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자도 안 되고, 공실 및 불량부채, 부채 서비스에 감가상각비, 소득세, 법인세, 자본적 지출,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은 경비가 아니다. 그래서 영업경비는요, 포함되는 거, 불포함되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업소득세 해야죠. 자, 따라해보죠. 순대이감. 이게 또 나올 거예요, 아마. 세대원감. 아마 세대원감 쪽보다는 순대이감 쪽이 훨씬 더 가능성 높은데, 감이 앞에는 마이너스 해줍니다. 감이 보입니까? 예. 감이 앞에는 마이너스 해주고, 감이를 못 만났으면 플러스 해줘요. 항상 감이 앞에는 마이너스, 감이를 못 만났으면 플러스 해주면 그냥 소득이 아니라 과세대상 소득이 나와요. 과세대상 소득에서 뭘 때려주면, 세율을 때려주면 영업소득세가 딱 튀어나온다는 거.
영업소득세가 딱 튀어나온다는 거. 이거는 실제 나중에 계산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좋습니다. 실제로. 순대이감, 세대원감에서 소득 잡고 세율 때려서 세금 구한다. 이번에는 처분 시점에서 생기는 수익은 쉽습니다. 매도 가격, 총매각 대금에서 매도 경비를 빼는 거죠. 그럼 순매도 가격이 나옵니다. 순매도 가격에서 미상한 자당 잔금을 빼주는 거지. 그러면 세전 지분 복귀액이 나오고, 세전 복귀액에서 자본이득세라는 걸 뺍니다. 양도소득세? 예. 그러면 세후 지분 복귀액이 나온다.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저기 왼쪽과 오른쪽에 글자들을 좀 구분하시면 좋아요. 순영업소득, 순매도액. 됐어요? 예. 그 다음에 영업경비, 매도경비, 부채서비스액, 미상환 잔금, 세전현금수지, 세전지분복귀액, 영업소득세, 자본이득세, 양도소득세, 그럼 세후현금수지, 세후지분복귀액, 이렇게 왼쪽 오른쪽 비교해가면서 정리를 하시면 되고, 이거는 출제 가능성 100% 보고 들어가셔야 될 내용입니다. 가볍게 처리하시면 되고. 29번. 부동산 투자 분석의 기법이라는 편이 나오죠.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우리 시험에 꼭 나오는, 반드시 출제가 되는 상당히 중요한 파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칠판 한번 보시고요.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이제.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이에요. 일단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까, 요걸 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는, 투자 분석의 기법에는 세 가지가 있음. 첫 번째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해서 DCF법이 있고, 두 번째는 어림셈법이라는 게 있고, 세 번째는 비율 분석법이라는 게 있다. 비율 분석법. 그래서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어림셈법, 비율 분석법이 있는데,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또다시 순영가법이라는 거 있어요. 그리고 내부수익률법이라는 거 있고, 세 번째 수익성 지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서는요, 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만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시간 가치 고려 못해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만 시간 가치 고려합니다. 그러면 시간 가치 고려하는 건 3개 있네. 예, 시간 가치 고려하는 건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 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 아닌데 시간 가치 고려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바로 현가회수기간법이에요. 현가회수기간법.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개론 전체에서 시간가치 고려하는 건 딱 4개가 있다 한 다음에 순영가법, 내부수익률법, 수익성지수법에 현가회수기간법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기출 문제도 이건 쉬워요. 작년기출 문제도 어떻게 나왔냐면, 다음은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에다 가장 틀린 것을 찾아라 하고 5번 지문인가 이런 게 나왔다니까. 수익성 지수법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다고. OX, X. 수익성 지수법은 시간 가치를 고려하죠. 그러니까 시간 가치 고려하는 거 딱 4개만 암기해 놓으면요, 한 문제가 여러분들의 품으로 반드시 갑니다. 순영가법, 내부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의 현가회수기간법. 요거 말고는 시간 가치 고려하는 거 없다 하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예. 두 번째, 어림셈법은 승수법이라는 거 있고요, 수익률법이라는 게 있는데, 얘네들은 좀 이따 배우시겠지만 역수관계예요. 역수관계인데 좀 이따 배우시겠지만 승수는 4개 있고요, 수익률은 3개 있어요. 그래서 작은 한 개 사실 안 맞지만 역수관계가 성립을 한다. 비율 분석법은 대부 비율이라는 거 있고요, 부채 감당률이라는 거 있고요, 부채 감당률. 세 번째는 채무 불이익률. 그 다음에 총자산 회전율. 그 다음에 영업경비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서,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을 크게 3개로 분류하는구나.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어림셈법, 비율 분석법.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또다시 3개. 어림셈법은 2개, 비율 분석법은 5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시간가치 고려하고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아니지만 시간가치 고려하는 거 하나 더 추가해서 시간가치 고려하는 거 총 4개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보기 전에 우리가 하나 해야 될 작업이 있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4가지가 있어요. 조소득, 순소득, 세전, 세후. 조순, 세전, 세후가 부동산 투자에서 생기는 수익들이에요. 이 중에서 총소득은 순수익은 아니고요, 순수익은 3개가 있어요. 순수익은. 그러니까 그냥 수익은 4개가 있는데, 순수익은 순세전 세후밖에 없어요. 근데 순영업소득은 종합수익이라 불러요. 무슨 수익이요? 종합수익. 세전은 배당수익이라 부르고. 무슨 수익? 배당수익. 세후는 그냥 세후수익이라 그래요. 그래서 수익을 부르는 이름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수는 종합이고요, 세전은 배당이고요, 세후는 세후입니다. 근데 요때 조수는 항상 총투자액 가치단위고요,
세전세우는 항상 지분투자액과 같이 다녀요. 그래서 한 글자는 한 글자끼리 같이 다니고요. 두 글자는 두 글자끼리 같이 다닌다. 이렇게 암기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조소득이나 순소득은 먼투자액, 총투자액, 세전과 세우는 지분. 머릿속에 항상 조수는 총, 세전세우는 지분. 요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아직 출발 안 했나 하시는 분들은 예, 아직 출발 안 했어요.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예. 첫 번째는 할인연금 수지분석법 DCF법인데 DCF법은 특징이 수입도 현가고 지출도 현가예요. 요거 두 개 비교해서 투자를 합니다. 근데 수입의 현가에 어떤 것이 있냐면 매기간 발생하는 세후 현금 수지들을 다 현가로 땡겨놓고 요거를 다 합해주면 되고요. 플러스 처분 시점에 나오는 세후 지분 복귀액을 현가로 땡겨 놓으면 됩니다. 요거는 세후 현금 수지고요. 얘는 세후 지분 복귀액입니다. 그리고 들어온 돈이 지금 조순입니까? 세후입니까? 세후. 그럼 나간 돈도 총 투자해야 돼? 지분 투자해야 돼? 지분 투자액. 지분 투자액 뒤에는 현가란 말을 붙여도 되고 뭐 생략해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수입의 현가고요. 요게 지출의 현가인데 그럼 지금부터 제가 할인현금 수지분석법의 특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할인현금 수지분석법은 한 해 수익 본다, 매기간의 수익 다 본다. 매기간의 수익 다 본다. 맞아요? 예. 할인현금 수지분석법은 소득이득만 고려한다. 처분 시에 자본이득도 고려한다.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둘 다 고려한다. 맞죠? 예. 할인현금 수지분석법은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할인해야 하네. 해. 그래서 수익도 뭐고? 현가, 지출도 현가, 시간같이 고려합니다. 마지막으로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은 아예 다른 소득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직 세후 소득만 소득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지우면서 한 번 더 할게요. 할인연금 수지분석법 시간같이 고려합니까? 네.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은 매기간의 수익 다 봅니까? 예.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은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둘 다 고려하나? 네. 예.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은 세후 소득만 소득으로 보나? 네.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용지표가 똑같아. 요거 두 개만 써요. 수입의 현가. 이 내가라고 하면 안 돼, 이거. 내가로 정말 잘 나오는데,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은 할인했기 때문에 수입의 내가예요. 아니, 수입의 현가예요. 미쳤나봐, 내가. 예. 수입의 현가예요. 예. 내가 나오면 안 돼. 예. 지출도 현가고, 현가끼리 비교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수익의 현가, 지출 현가를 빼버립니다. 빼면 순현가법이라 그래. 맞아요? 예. 같게 만드는 건 내부 수익률법이라 그래. 맞아요? 예. 나누는 건 수익성 지수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공부해야 될 건 두 개. 순현가법은 빼는 거니까 됐어요. 근데 내부승률법은요. 요거 두 개를 같게 만든다 그랬잖아. 겁먹지 마시고 같게 만들어 볼게요. 얘가 1000이면 얘도 1000 맞습니까? 네. 그럼 둘 다 1000이 되면요. 내부승률은 순현가가 뭐가 되는 거지? 0이 되는 거지. 왜냐면 1000 빼기 1000은 0이니까. 수익성 지수는 1이 되는 거지. 그러면 내부승률을 표현하는 방법 세 가지. 첫 번째는 무엇과 무엇을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다 해도 되고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다. 여기서는 뭐가 잘 나오냐면 수익의 내가와 지출의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 이렇게 잘 나와. OX, X. 수익의 내가가 아니고 수익의 현가. 두 번째는 뭐가 잘 나오냐면 이 두 개를 섞어서 내는 거지. 이제 순현가를 1로 만들고 수익성 지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그러면 X. 순현가가 0이 되고 수익성 지수는 1이 됩니다. 그다음 수익성 지수. 요거는 제가 글자로 한번 써볼게요. 쓰기 전에 잠깐만요. 우리가 요거 A분의 B. A분의 B는 이렇게 읽어요. A분의 B 이렇게. 근데 이거는 문어예요. 문어. 글자로 쓸 때 문자로 표현할 때는 아니 미쳤나봐. 구어예요. 구어. 우리 말로 할 때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시험은 문어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나오냐면 A에 대한 B 이렇게 나옵니다. A에 대한 B. 시험에는 절대로 위에 것처럼 안 나오는 거지. A분의 B 이렇게. 글자로 표현할 때는요. A에 대한 B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익성 지수는 방금 제가 뭐로 나눈다 그랬어요? 수입의 현가를 지출의 현가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럼 시험에 나올 때는 나눈다고 나오기는 하겠지만 지출의 현가 분의 수익의 현가 이렇게 나오지는 않는다고. 그럼 시험에 나올 때는 무엇에 대한? 지출의 현가에 대한 수익의 현가. 이거는 시험에 아직 한 번도 안 나왔는데 한 번 나오면 난리가 날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수익성 지수는 공식으로 표현할 때 출에 대한 입인가 입에 대한 출인가. 출에 대한 입, 밑에 출 위에 입 들어가야 돼요. 출에 대한 입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밑에 뭐가 있고 출, 위에 뭐가 있다? 입. 요거. 혹시 밑에 출인지 위에 입인지 걸릴 때는요. 사람도요. 위에 입이 있어요. 밑에 출이 있고요. 예, 잘 한번 생각해 보라고. 시험 문제 풀다가 수익성 지수 문제 풀다가 입이 어디 있고 출이 어디 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 틀린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사람도 위에 입이 있고 밑에 줄이 있거든. 그러니까 위에 뭐가 있고 이 밑에 줄 이렇게. 부끄럼 많이 타시네. 뭐 다 그런데 위에 입이 있고 밑에 줄이 있고. 그러면 줄에 대한 입 해야 돼. 입에 대한 줄 해야 돼. 줄에 대한 입 이렇게 해야 됩니다. 줄에 대한 입 이렇게 아시겠죠? 예, 이게 수익성 지수입니다. 그러면 또 갑니다. 그럼 이때 순환가는 0보다 클 때 투자합니다. 남아야 투자하거든. 내부는 아까 기대 승률을 그랬잖아요. 요구 승률보다 클 때 투자하고요.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클 때 투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단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을 총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 매기간의 수익을 가지고 투자하는 방법,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다 고려하는 방법, 세후소득만 소득으로 보는 방법. 종류는 3가지가 있는데 수익의 현가와 지출 현가 2가지만 쓴다. 빼면 순현가법 0보다 크면 투자한다. 같게 만들어가지고 순현가를 0으로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게 내부 수익률법. 얘는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하고 나누는 값이 수익성 지수법인데 시험 나올 때는 현금 지출의 현가에 대한 현금 수입의 현가, 출에 대한 입해가지고 요게 1보다 클 때 투자한다는 거예요. 이때 시험에 나올 때는 뭐를 많이 비교하냐면 순현가법하고 내부 수익률법하고를 정말 많이 비교해요. 이 2개를. 일단 순현가법과 내부 수익률법은 대표적인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기 때문에 둘 다 시간 가치를 고려해요. 맞죠? 근데 할인율이 달라. 할인율이. 순현가법에서는 할인율로 요구 수익률을 쓰고요. 내부 수익률법은 할인율로 내부 수익률을 써요. 맞나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 순현가법에서 사용하는 할인율은 투자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이니까. 근데 이걸 쓰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각기 다른 성향의 투자자의 성향을 다 맞춰줄 수가 있어요. 이걸 쓰면 사실 안 돼요. 이걸 쓰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순현가법은 그러면 사전에 요구 수익률을 결정해야 되나? 해야 되겠네. 그걸로 할인해야 되니까. 예. 근데 하지만 내부 수익률법은 사전에 요구 수익률을 결정할 필요는 없겠네. 뭘로 할인하니까? 내부 수익률 할인하니까. 순현가법은 합의된다 그래요. 합의. 합의 뭔데? 지금 묻지 마세요. 이제는. 진작에 알든지. 부의 극대화도 돼요. 부의 극대가 뭔데? 묻지 마세요. 그냥 된다고만 기억하세요. 언제나 투자 판단도 가능하고요. 내부 수익률법은 합도 안 되고요. 부의 극대화도 안 돼. 그 다음에 동일한 투자에서 복수의 내부 수익이 나와버리면 투자 판단이 불가능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합리적이냐면 얘가 훨씬 더 합리적이에요. 얘가 합리적이다. 얘가 우월하다. 얘가 선호된다. 이런 말을 막 쓰는 거예요. 이런 말을. 근데 이 말은 언제 쓰느냐? 자, 잘 보세요. 독립적인 투자일 때는 그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독립적인 투자는 투자한 한계를 놓고 투자할 건지 말 건지만 판단하는 거예요. 그때는 순현가법 결과치와 내부 수익률법의 결과치가 동일합니다. 자, 순현가 0보다 크다. 투자해야 안 해요? 해요. 그럼 내부 수익률법도 반드시요. 요구 수익률보다 크게 나와요. 반드시. 그럼 순현가 0보다 작아. 마이너스지. 투자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내부가 커요? 요구가 커요? 요구가 커요. 투자 안 하게 나와요. 순현가 0이다. 그럼 내부 수익률도 요구 수익률과 같게 나와요. 결과치가 똑같다. 근데 문제는 배타적인 투자일 때입니다. 배타적인 투자일 때는 투자는 여러 개 있을 때 제일 좋은 거 한 놈만 골라봐 하는 거예요. 그때는 순현가법은 A, B, C, D 4개 있을 때 D가 제일 좋다. 내부 수익률법도 A, B, C, D 4개 있을 때 D가 제일 좋다. 결과치가 똑같지. 그럼 어디 투자하면 돼? D 투자하면 돼. 근데 순현가법은 D가 제일 좋다고 얘기하는데 내부 수익률법은 C가 더 좋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 결과치가 다를 수도 있다고. 그럴 때는 순현가법 따라 D에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순현가법이 더 우월하다, 선호된다, 또는 뭐 합리적이다는 말은 독립적인 투자일 때는 의미가 사실 없는 거예요. 결과치가 어떻게 나오니까? 같게 나오니까. 배타적인 투자일 때 어느 것이 더 좋을까를 판단할 때 순현가법을 써먹으시면 훨씬 더 우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일단 시험에 거의 한 80%는 이거예요. 80%는 순현가 뭔지, 내부 수익률 뭔지, 수익성 지수가 뭔지, 그리고 뭐보다 클 때 투자하는지, 그리고 나머지 20%가 순현가와 내부 수익률을 비교해가지고 순현가법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 아니면 계산 문제인데, 계산 문제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에서 작년에 나왔거든요. 계산 문제가. 그래서 올해 또 나오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올해는 이론 문제에 조금 집중을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두 번째로 보실 것이 이제 어림셈법인데요. 어림셈법 쉽습니다. 칠판 한번 보죠. 어림셈법은 진짜 쉬워요. 어림셈법은. 근데 어림셈법 모르는 사람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진짜. 어림셈법은 진짜 쉬워요. 어림셈법은. 어림셈법은 첫 번째 승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승수법. 일단 승수는 작을수록 좋은데 승수 종류가 4개가 있어요. 제가 제목을 한번 써볼게요. 조소득 승수라는 게 있고, 순소득 승수라는 게 있고, 세전 승수라는 게 있고, 세후 승수가 있는데, 승수는 승수 앞에 있는 말을 분모로 보내주시면 돼요. 분모. 분모라는 것은 밑으로 내려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조승수는 조분에 맞나요? 순승수는 순분에 맞나?
세전승수는 세전분해, 세우승수는 세우분해. 그리고 아까 글자 수 기하라 그랬어요. 조수는 총투자액이라고 했고 세전세우는 지분투자액이라고 했죠. 투자액 올릴게요. 순승수는 조승수는 조분해, 총. 순승수는 순분해, 총. 세전승수 세전분해, 지분. 세우승수 세우분해, 지분. 이렇게 하시면 되고 동의어 정리 하나만 할게요. 순자. 순소득 승수를 뭐라 부르기도 한다? 자본회수 기간. 자본회수 기간 길수록 좋아, 짧을수록 좋아? 짧을수록. 자본회수 기간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이 얘기 한번 해봅시다. 자본회수 기간은 단순회수 기간법이라는 게 있고 현가회수 기간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단순회수 기간법은 시간같이 고려 못하고요. 현가회수 기간법만 시간같이 고려합니다. 맞아요? 또 얘기 한번 해볼게요. 내 투자내수 기간이 있고 목표회수 기간이 있을 때 뭐가 더 커야 돼? 목표가 더 커야 돼. 사람이 자고로 목표가 커야 되거든. 그럼 거꾸로 내 투자 내수 기간은 뭐한 회수 기간보다 목표 회수 기간보다 작을 때 투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저랑 수익률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수익률은 클수록 좋아요. 클수록 좋은데 제가 번호는 이렇게 4가지로 쓰겠습니다만은 종류는 3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종합 자본 환원율, 두 번째는 지분 배당률, 세 번째는 세후 수익률입니다. 근데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종합 수익은 순영업 소득을 말한다 그랬어요. 배당 수익은 세전 말한다 그랬고. 기억나세요? 세후 수익은 그냥 세후 수익이야. 그 밑에 투자액 내리면 되는데 글자 수 잘 보고 내려요. 수는 뭐예요? 총. 세전은 뭐예요? 지분. 세후는 뭐예요? 지분. 그런 다음에 우리 지금부터 역수관계 한번 얘기해 봐요. 순소득 승수랑 오른쪽에 종합자본 환원율 역수입니까? 세전승수랑 지분배당률 역수입니까? 세후승수랑 세후수익률이 역수 맞습니까? 근데 이 역수관계를 암기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다 외우고 왔어요. 자, 수익의 이름을 얘기해 주세요. 수는 무슨 수익? 종합수익. 세전은 배당수익. 세후는 세후수익. 다 외웠잖아. 그럼 그걸 불러주면 돼. 순이랑 누가 역수야? 종합. 세전은 배당. 세후는 세후. 끝. 그러니까 순이랑 종합이랑 세전이랑 배당이랑 세후랑 역수다. 그럼 남은 게 조소득 승수 역수가 남았는데 요거는 비율 분석법 가야 있어. 비율 분석법. 자, 비율 분석법에 가면 총자산 회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총자산 회전율은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총투자액분의 총소득, 조소득이 돼요. 요런 거 역수예요. 그래서 암기를 굳이 하자면 따라해 보세요. 조총. 외놈들이 우리나라 침략할 때 쏘던 총이 조총이라 그랬죠. 조총, 순종합, 세전배당, 세후. 근데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세요. 조소득 승수의 역수를 종합자본 환원율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요. 물론 지금 X라고 잘해요. 지금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잘하는데 조소득 승수의 역수는 종합자본 환원율이다.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오케이 이렇게 하고 장렬히 전사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머릿속에 딱 띄워야 돼요. 머릿속에 또 시험장에 가시면 딱 떠야 돼요. 조총, 순종합, 세전배당, 세후 딱 떠야지 역수관계를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동산학교는 전체에서 저기 역수관계가 꼴랑 7개밖에 없어요. 꼴랑. 그 7개에서 매년 한 문제 나오는 거지. 7개밖에 없어요. 일시불 내과하고, 일시불 현가, 연금 내과하고, 감채기금, 연금 현가하고, 저당상수. 맞아요? 언제 또 한번 해봅시다. 총, 순, 종합, 세전, 배당, 세후. 이 7개에서 한 문제 나온다고. 할만하지 않습니까? 남는 장사 하시는 거야. 7개 외워서 한 문제 맞추면 남는 장사 하시는 거지. 알겠죠? 근데 어림세법은 특징이 아까 말씀드렸잖아. 시간같이 고려하고 못하고. 결과치만으로 직접 비교가 좀 곤란해요. 사용 지표가 좀 다르기 때문에 고려 못한다, 비교 곤란하다. 이 2가지 특징들 기억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보실 것이 한 장을 넘겨보시면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의 마지막입니다. 비율 분석법 하는 거 나와요. 비율 분석법. 비율 분석법은 칠판 한번 바라봐 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실 것이 비율 분석법인데 비율 분석법은 첫 번째 대부 비율이라는 것과 두 번째 부채 비율이라는 것을 비교하실 거예요. 대부 비율을 구하는 공식은요. 전체 부동산의 값어치 중에서 부채예요. 부채 비율은요. 내 지분분의 부채예요. 지분분의 부채. 그래서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을 비교하셔야 되는데 대부 비율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부채비율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랑 저랑 약속이에요, 사실은. 예, 그래서 앞으로는 저한테 결혼 배우신 분들은 적어도 제가 화살표시 이렇게 하면 이건 대부비율 이렇게. 그래서 얼굴 미소를 약간 머금어 주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하면 부채비율 하고 약간 미소를 머금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요거를 갖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일단 7번 한번 보세요. 저 부동산이 얼마짜리냐면 1억짜리예요. 부동산의 가치. 얼마라고요? 1억. 이걸 총 투자액이라고 하게 돼요. 그럼 총 얼마 투자해야 돼요? 1억. 얼마짜리라서? 1억짜리라서. 부채는 8천만 원이에요. 그럼 질문. 근데 집은 얼마지? 2천만 원이지. 맞아요? 이렇게 세팅하면, 이 그림을 한번 세팅하면 해요. 그리지 말고, 어딘가에 그려져 있어, 이거. 내 그리는 거 봤었어요. 예, 그러죠. 자꾸, 나올 때마다 그리지 말고. 나올 때마다 그리지 말고. 참 안타까운 게 제가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 교재가 800페이지 가까이 분량이 되잖아요. 그죠? 그거 갖다가 제가 요약집을 한 200페이지 분량으로 줄였어요. 그거 힘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특강 교재로 이 100페이지로 더 줄였어요. 100페이지로. 이거 진짜 힘들었어요. 이 100페이지 줄이느라고. 근데 이 100페이지에다가 필기를 해가지고 다시 200페이지로 늘리는 사람이 있다고. 사람 보람없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줄이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거기에다 또 늘리는 사람이 있다고. 오늘은 특강은 어떻게 되냐면 간단한 메모나 체크 정도만 하시면 되지. 이걸 갖다가 자꾸 막 필기하고 그러면 안 돼. 특강 교재다가. 특강 교재는 깔끔한 게 좋아. 깔끔한 게. 특강 교재는. 그래야지 나중에 계속 반복할 수가 있지. 알겠죠? 네, 갑니다. 1억분의 8천은 몇 프로예요? 80%죠. 맞죠? 이게 대부비율이에요. 1억분의 2천은 몇 프로예요? 20%. 이게 지분비율이에요. 근데 지분비율과 대부비율은 두 개 다 하면 100% 나와요. 둘 중에 한 개 말면 돼. 대부비율이 80이면 지분비율은 20, 70, 60, 50, 100, 0 이렇게 0. 됐어요? 0, 100, 00 하면 안 되지. 00은 아까 이제 영업 경비하고 영업 소득세하고 그게 00이었고 0, 100 이렇게 10, 90 뭐 그런 식입니다. 부채비율이 이거예요. 부채비율은 이거 내 돈물에 남의 돈. 이게 이제 400%가 되고 이게 이제 부채 비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한테 결혼 배우신 분들은 세팅을 딱 합시다. 부동산 가치 얼마? 1억. 세팅 못하겠네, 못하겠어요. 부동산 가치 얼마? 1억. 부채 얼마? 8천. 지분 얼마? 2천. 세팅해 놓고 출발합니다. 요거 무슨 비율? 공식은 뭐고요? 부동산의 가치 분의 부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 무슨 비율? 지분 비율. 공식은요? 부동산의 가치 분의 지분. 요거 무슨 비율?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은 뭐 분의? 지분 분의 부채. 그래서 요거는 대부 비율, 요거는 지분 비율, 요게 부채 비율입니다. 그래서 요 그림은 이제 그리지 말고 이제 좀 맨날 나 그림 그리고 하지 말고 이제 저 화살표시만 딱 보고 무슨 비율인지 얘기해야 돼. 무슨 비율? 공식은 뭔지 대답하세요. 부동산의 가치분의 부채. 요건 무슨 비율? 부채 비율. 공식은 뭐고? 지분분의 부채. 그리고 요거 한번 해봅시다, 우리. 요거 20%일 수도 있고요. 50%일 수도 있고, 60%일 수도 있고, 80%일 수도 있고, 100%일 수도 있고. 많이 했었던 건데요. 한 번 더 해봅시다. 자, 한번 천천히 한번 대답해봐요. 대부비율 20이면 내 건 얼마죠? 남의 건 20입니다. 이걸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남의 돈이 20이란 건 내 거 80에 남의 거 20이다. 그 얘기야. 이거 두 개 다 하면 100이 나와야 돼요. 예. 대부비율 50이면 내 거, 남의 거, 내 거, 남의 거, 내 거, 남의 거, 내 거, 남의 거. 그럼 내가 대부비율 몇 개만 더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부채 비율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 좀 해줘봐. 위에 없는 거 좀 해보려고 그래. 알겠죠? 예. 10, 30, 70, 90 이거 한번 해봐요. 알겠죠? 한번 해봅시다. 얼마? 90분의 10 이렇게 요거 70분의 30 요거 30분의 70 요거 10분의 90 근데 이런 거 잘 안 나와. 왜 안 나오냐면 나눠 떨어지질 않아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제가 나눠 떨어지는 것만 사실 5개 모셔온 거예요. 이게 나올 놈이 이거밖에 안 나와. 자 한번 해봅시다. 80분의 20은 4분의 1인가? 4분의 1은 몇 프로? 25%. 몇 프로인지 물었잖아. 몇 프로인지. 25%. 요거는 100%. 1이니까 1.5배 150%. 4배 400%. 이거는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비율 줬을 때 부채비율 구하는 건 사실은 이제 지금 시점에 오면 이제 곧 6월인데 5월달 금방 가잖아요, 여러분들. 5월달 진짜 금방 가요. 다 갔어. 6월달 어떻게 될 것 같아? 더 금방 가. 더 금방 가. 7, 8월달은 7, 8월달은 없는 달이야, 없는 달. 시험장 들어가야 돼, 이제. 들어가야 돼. 시험장 갈 준비 됐습니까? 안 됐잖아. 그러니까 공부 좀 해야 된다고, 이제. 공부 좀 해야 돼요. 이 정도는 지금 시점에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 비율이 커지잖아요. 부채 비율이 커져요. 한번 볼까요? 요거 10 커졌죠? 요거 150 커져요. 50. 요거 20 커졌죠? 요거 250 커져요. 그 대부 비율이 커지면 부채 비율은 커지는데 이것만 커지는 게 아니고 싹 다 커져요. 우리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은 싹 다 커져요. 뭐가 커지면? 대부 비율이 커지면. 그럼 한번 해봅시다. 대부 비율이 커지면 채무 불이행 위험 커지고, 지분 수익률 커지고, 지렛대 효과 커지고. 대부 비율이 커지면 돈 많이 빌려준다는 얘기 맞죠? 그럼 부동산 수요가 커져요. 은행에서 위험이 커지죠. 금리가 커져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대부 비율이 커진다는 말이 뜨면요, 우리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은 다 커져요. 나올 수 없는 것들은 안 커지는 경우도 있어. 나올 만한 것들은 싹 다 커져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대부 비율이 높아질수록 하면 얼굴에 미소가 딱 이렇게 번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뒤에 땡땡땡땡이 작아진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입이 막 찢어졌으면 좋겠어. 그거 체크하면 그거 답이야. 알겠죠? 뭔지 몰라도 돼요. 대부 비율이 커지면 뒤에 나오는 애들은 싹 다 커지니까. 이거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와요. 대부 비율이 커질수록 이게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온다고. 알겠죠?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부채 감당률인데, 자, 부채 감당률은 공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식이. 근데 공식을 기억을 못해. 그럴 수도 있어. 여러분들이 부동산학 결혼만 하는 것 같으면, 부채 감당률 구하는 공식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부동산 결혼하고 나서 또 민법하고 공법하다 보면 부채 감당률 구하는 공식 정도는 까먹을 수가 있어. 까먹었을 때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심야에 가시면 시험지에다가 저랑 약속을 하나 했잖아. 가공기, 유형순, 부세, 영세. 이건 쓰기로 했잖아. 유형순, 부세, 영세. 이렇게 쓰기로 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이제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요래 하기로 했잖아. 그러고 난 다음에 제목을 떠올리시죠. 무슨 감당률? 부채 감당률. 그러면 부채 감당률이 시험에 뜨면요, 걱정하지 마시고 부채가 어딘지 가. 부채 어디? 여기 있지? 맞죠? 그리고 중간에 배를 딱 갈라. 배를 딱 가르면 부채 감당률 공식이 나와요. 알겠죠? 그럼 뭐 분해? 부채 서비스액 분해 순영업소득. 이게 부채 감당률 구하는 공식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 구하는 공식은 암기하면 제일 좋은데 암기를 못했다. 그럼 어차피 우리 시험지에 가공기, 유형순, 부세영세는 쓸 거잖아. 번호보다 먼저 써야 될 게 가공기, 유형순, 부세영세를 쓸 거잖아. 그렇잖아요? 세로로 가공기, 유형순, 부세영세를 쓰고 부채 감당률 구하는 공식을 까먹었을 때는 일로 가서 부채 라인으로 가가지고 중간에 배를 딱 갈라주면 돼. 그럼 공식이 뭐 분해? 부채 서비스액 분해 순영업소득.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알겠죠? 유의할 점은 이 배를 또 가르면 안 돼. 또 가르면 세전연금 수지분의 부채 서비스액이 되거든. 배를 새로 갈라야 돼요. 뭐 뭔지 모르는 거야. 꼭 잘못 가른다고 배를 갖다가. 뭐 분해? 부채 서비스액 분해 순영업소득. 이것도 제가 이제 지금부터 안정장치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부채 감당률은요, 1에 가까워지면 안 좋아요. 작으면 절대 안 나고. 부채 감당률은 오직 1보다 클수록 좋아요. 그럼 시험에서 부채 감당률은 1보다 커야 누가? 순영업소득이 뭐 감당하고도, 부채 서비스 감당하고도 잔여액이 있다. 이 말이거든. 근데 절 보세요. 절 보시고 우리 이렇게 합시다. 혹시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클지 작을지 모르겠다. 그럼 심정이 들으면 헷갈린다. 그러면 우리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서 일가 비교하는 게 두 개밖에 없어요. 일가 비교하는 게 따라하세요. 수익성 지수. 부채 감당률. 둘 다 1보다 클수록 좋다. 그렇게 딱 기억하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투자 분석 기법에서는 일가 비교하는 게 딱 꼴랑 두 개밖에 없어. 꼴랑. 뭐랑? 수익성 지수랑 부채 감당률. 둘 다 1보다 말수록 좋아? 클수록. 그러니까 혹시 작을수록으로 유혹하거든. 무슨 소리야? 응? 우리 투자 분석 기법에서는 일가 비교는 두 개밖에 없는데 뭐? 수익성 지수, 부채 감당률. 둘 다 1보다 말수록 클수록 좋은 거다. 머릿속에 딱 늘어시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작년에도 이거 나왔어. 작년에도. 부채 감당률 1보다 클수록 좋은지 작을수록 좋은지. 나머지는 그냥 뭐 참고하시죠. 채무 불이행률은 유일하게 공식 중에 유효조소득이 나오는 공식이야. 유효조소득분의 영업경비 플러스 부채 서비스액. 이렇게 하시면 되고, 네 번째가 총자산 이전율인데 얘는 공식이 쉬워요. 총총총 하시면 돼. 총총총. 뭐라고요? 총총총. 총투자액분의 총소득. 조소득이 나옵니다. 이거 뒤집으면 조소득 승수의 역수가 되는데, 조소득 승수와 역수가 된다는 건 우리 앞에서 했어 안 했어? 했어. 어떻게 암기했어요? 시작. 조총. 외놈들이 조총 쏘면서 왔잖아. 조총. 순, 종합, 세전, 배당, 새우. 다 까먹은 건 아니지. 총, 순, 종합, 세전, 배당, 새우, 배당, 세전. 난리 났잖아, 봐. 예. 종합, 순, 총, 총. 이상하죠? 조총, 순, 종합, 세전, 배당, 새우는 잘하면서, 거꾸로 하면 못하고, 참 이상하죠, 그죠? 나도 이상해요. 미스테리예요. 총, 순, 종합, 세전, 배당, 새우, 배당, 종합, 총. 눈도 못 맞추시네.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영업경비 비율은 뭐 조소득분의 영업경비인데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율 분석법도 공부할 건 사실 별로 안 돼요. 대부 비율하고 부채 비율하고는 좀 구분해야 돼요. 대부 비율하고 부채 비율하고. 그리고 대부 비율이 커지면 싹 다 커진다는 거. 싹 다 커진다는 거. 부채 감당률 공식 모르겠으면 가공기 용선 부세용서에 해놓고 제목이 부채 감당률이니까 부채 라인으로 가서 배를 딱 갈라가지고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 하면 되고 1보다 클수록 좋고 뭐 1보다 클수록 좋은지 작은지 헷갈리면 수익성 지수까지 끌고 와가지고 1보다 작을수록 좋은 건 없어. 1보다 클수록 다 좋은 거지. 이런 식으로 개념 정리하시고 채무불이익률은 유효조소득분의 영업경비 플러스 부채 서비스액. 영업경비 비율은 조소득분의 영업경비. 총자산 회전율은 총투자액분의 조소득. 이거 조소득 승수와 역수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부할 거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게 힘들었던 이유는 한 번에 다 못 봐서 그래요. 이게 한 시간 마치고 또 보면서 또 전 시간 거 까먹고 다음 시간 거 보고 다음 시간 수업하고 또 그 다음 시간 수업하면서 그 전 시간 거 까먹고 그 전전 시간 거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힘들었던 거지. 한눈에 딱 보고 이렇게 딱 정리해 놓으면요. 안 어렵다니까. 그리고 아까 저 쉬는 시간에 한 분이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요거 자료를 통해서는 너무 세부상에 집착하지 말고 전체를 보는 눈을 기를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5월달, 6월달 아직 수업이 남았잖아요. 본 수업 시간에 계속 또 세부적인 상을 해요. 그리고 더 큰 거는요. 나중에 문제풀이반 가면 정말 자세하게 또 수업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틀린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풀이반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이걸 가지고 계속 전체 틀을 이렇게 계속 읽는 거야. 이거 문제풀이반 7월달까지 20번 읽으면 합격해. 근데 7월달에 볼 거야. 이거 교재 상태를. 교재가 막 너덜너덜해. 합격. 학원 안 나와도 돼. 알겠죠? 근데 막 교재가 막 아직 막 새 거야. 막 아직 새 거야. 그러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교재를 갖다가 막 그 개론, 민법, 공법이 다 이런 포켓 형태니까요. 요 세 개 교재는요. 자투리 시간을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투리 시간을. 그러면 시간 진짜 많아요. 여러분 자투리 시간이 제가 여러분들 저 집에 가서 공부를 잘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에 가면 공부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책이 너무 커. 책이 너무 커서 그걸 끄집어내기만 하면 공부를 하는데 끄집어내기가 좀 그래요. 그리고 또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심리가 무슨 심리가 있냐면 그 두꺼운 책을 꺼냈으면 최소한 1시간은 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근데 지금 보니까 잘 때까지 시간이 한 15분밖에 안 남았어. 10분 볼 바엔 안 봐. 차라리 안 봐. 깔끔하게. 그리고 그냥 자는 거지. 그 15분 동안 이걸 봐봐요. 매일매일 15분씩 본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많이 쌓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교재를 두꺼운 교재를 끄집어내 오긴 힘들다고. 그리고 지하철 왔다 갔다 할 때 책을 보라 그러면 안 봐요. 왜냐면 책이 막 엄청나게 크게 공인중개사라고 써져 있거든. 쪽팔려서 한번 쪽팔려서. 근데 요거는 이렇게 딱 접어서 보면요. 공인중개사 없어요. 이게. 싹 이렇게 보는 거지. 알겠죠? 예, 공인중개사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도 적은 우리가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걸 알리지 않을 수 있어, 적에게. 알겠죠? 이렇게 딱 보고 이렇게 보는 거지. 알겠죠? 예, 포켓으로 딱 보면 요거 효과가 상당히 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머리가 포켓으로 자료 만들고 하는 머리가 다 어디서 나오냐면 다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다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아마 이게 제 생각에는 5년 정도 앞서간 교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출판사에서 5년 뒤에 이런 교재 나올 거예요. 부랴부랴 그때. 우린 다 유행 다 지나가고 다 끝났는데 그때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5년을 앞서간 교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여러분들도 참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한 번씩 강의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참 운 좋은 사람들 아닌가. 아니 내가 우리 학원에 있다는 건 몰랐잖아. 모르고 왔잖아. 그냥 등록했는데 내 대한민국 최고의 합격 전문가 내가 있는 거잖아. 참 운 좋은 사람들 말이야. 예. 보기 겨워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말이야. 근데 좀 쉬었다가 감정평가론 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론 끝났습니다. 쉬겠습니다.